오늘 컨텐츠는 조선의 다빈치,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다빈치라는 인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정약용보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모나리자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본인이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림 중에서도 회화를 가장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발명가. 조각가, 화가, 건축가, 작곡가, 문학가, 철학가, 역사가, 수학가, 음악가, 과학자, 해부학자, 지리학자, 물리학자, 식물학자, 요리사, 천문학자, 토목학자 등등등등등 거의 모든 예술과 과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글씨도 그냥 쓰지 않았어요. 그냥 양손잡이라서 아무 손으로나 글씨를 쓰는데, 한 손으로는 글씨를 쓰고 한 손으로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작곡하고 비행기 설계하고 기하학 풀고 해부하면서 지낸 거죠. 그런 그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제대로 끝낼 만한 끈기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업적을 쌓을 수 있었겠지만, 조각을 하나하나 싶으면 다음날 대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포 뼈대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물감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끄적거리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작품이라고 말했고요. 다빈치는 자신이 죽을 때 단 한 점도 제대로 끝낸 작품이 없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해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는 자신이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다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허무감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견되는 인물이 조선에도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 그는 누구인가? 1762년 8월 5일 남양주에서 태어난 그는 정실 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인 윤소온과 정재원 사이에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윤 씨는 초상화로 유명했던, 그리고 시서화에 능했던 윤두서의 손녀였어요. 그리고 이 재능이 정약용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는지 정약용은 4살에 천자문을 배우고 7살에 시를 짓기 시작해서 이미 9살에는 어머니 윤 씨가 사망했음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시를 지어서 이때 지은 글이 키만큼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10살 이전에 지은 시들을 모아서 삼미자집이라는 시집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삼미자집은 눈썹이 3개인 사람의 문집이라는 뜻이에요. 2살 때 알았던 천연두로 인해서 죽을 뻔했었고, 이 흔적으로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가 남았는데 이 흉터 때문에 눈썹이 3개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삼미자라고 했습니다. 아명은 귀농이었어요. 근데 귀농으로 했던 이유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당시 사도세자를 지지하던 남인 세력이었는데, 정약용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사도세자가 사망하면서 당쟁에 휘말려 화를 입기 전에 관직을 내려놓고 그냥 귀농을 해버렸고, 귀농 후에 약용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약용의 아명이 귀농이 된 겁니다. 귀농에서 귀농이에요. 이후 정약용은 1776년 결혼을 했고, 그 해에 부친이 다시 벼슬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벼슬을 하게 되면서 한양, 화순, 예천 등을 따라다니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이때 왕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조가 서거하고 정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1783년에는 속과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진사가 됩니다. 진사가 되어서 성균관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정조가 정약용의 뛰어난 답안지를 발견하고 아주 흡족해 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때문에
정약용의 총애를 받았으나 묘하게 대과에는 붙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균관에서 계속해서 수속을 할 정도면 대과에도 바로 붙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남인이었던 정약용을 대세였던 노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너무 빠른 승급을 막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산의 일대기인 사암연보에도 너의 글은 이미 장원감이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선발하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암연보는 정약용의 일대기인데, 사암이 정약용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난 뒤에 썼던 후예요. 이 사암의 뜻은 먼 훗날 성인들이 자신의 학문을 보더라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쓰는 호였는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다를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정약용은 거의 평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배 생활 후에 사암이라는 호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789년 드디어 28살의 나이에 대과에 차석 합격합니다. 가장 뛰어난 글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뽑는다는 규장각의 초계 문신이 됐어요. 규장각이라는 곳은 정조가 따로 만들어서 문신들을 키운 곳인데, 여기에는 정조가 직접 강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시험을 내기도 하고 직접 채점까지도 하는 친림 시험을 주관하기도 한 곳이에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지라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집권 세력인 노론들에게 견제당해 죽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었는데, 그 덕분에 후천적인 천재가 된 거야. 어지간한 경전은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조는 신하들한테 하문을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경들은 그것도 모르나? 라면서 꾸중을 하기도 했고, 왕과 신하들의 연회장이었던 영화당에 신하들을 불러서 갑자기 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당장 시를 지어봐 라고 해서 시간 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연못의 인공섬 부용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유배 보냈어요. 아주 치욕스러웠겠죠. 이렇게 정조는 끊임없이 신하들을 시험하며 붕당을 견제할 자기만의 세력을 키웠는데, 그 중에 문신들 중 자기 세력을 규장각에서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도 초기의 문신은 10차례에 걸쳐서 37살 이하의 문신만 138인을 뽑았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관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정약용이죠. 그는 남인들이 승계한 퇴계이황의 만물 생성의 근원인 이를 중시하는 이기론을 반대하고, 노론 세력이었던 율곡이의 만물을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는 이기론을 계승을 해서 정조가 중요시했던 탕평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에요. 정약용은 남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 쪽에서 계승한 율곡이의 팔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을 특히나 아껴서 정조는 정약용을 종종 독대하기도 했는데, 이 정약용의 글짓기를 너무 좋아하고 능력을 높이 사서 특정 글자가 들어가는 시 짓기, 7걸음 안에 시 짓기, 이런 걸 시켰어요. 다 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관리로 임명된 1789년 그의 첫 업적인 배다리 설계가 시작됩니다. 정조는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이 정조한테는 사도세자가 아무래도 약점일 수밖에 없었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형제의 아들로 입적해서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탕평을 유지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이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 결과 사도세자는 장헌세자로
추존이 되어서 묘를 이장하게 돼요. 묘의 터가 좋지 않았던 배봉산에서 수원으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찾아가려면 한강을 건넜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만큼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냥 배로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왕의 행차인데, 심지어 이제 장원세자로 추존해가지고 이장시키고 내가 아버지 보러 간다 하고 막 말 끌고 사람들 끌고 가는데 삐걱삐걱 하면서 이제 배 이거 몰 순 없는 거잖아요. 와, 우르르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전성 확보도 안 되잖아요. 못해서 활 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약용이 배다리를 만들게 되는데, 방법은 36척의 배를 엇갈려둬요. 그 위에 나무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덧대요. 그런 다음에 그걸 끈으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판자를 더 씌우고 그 위에 흙이랑 잔디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난간까지 둘렀어요. 완전히 그냥 다리죠. 다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 다리가 그냥 다리도 아니고 아치형 다리. 정조가 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기록한 의궤인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배다리로 말 779필, 인원 1779명이 건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이 다리를 건너서 화성행궁에서 8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배다리로 공을 한번 세운 그는 또 1792년에 공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 설계에 참여해서 거중기를 활용한 겁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이장시키고 사도세자의 완벽한 복권을 위해 화성을 개혁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에 정약용이 화성의 설계를 맡았고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중기예요. 물론 정조가 그 전에 스위스의 과학자였던 요하네스 테렌츠가 명나라로 귀화할 때 서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지은 과학책,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구해주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서양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각종 장치가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정약용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드는 힘의 효율을 높인 거중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24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었고, 거중기 외에도 농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도르래의 원리로 사람이 물건을 좀 덜 힘들게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이렇게 정약용이 수원화성의 설계와 거중기, 농로 등을 만들어서 10년이 걸렸을 수원화성의 축조를 2년 9개월로 단축시키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 2년 9개월이 휴식 시간까지 포함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년 9개월 동안 계속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 2년 9개월 안에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합쳐서 2년 9개월입니다. 10년이 걸릴 일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했으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절약했겠죠. 약 4만 냥 정도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성 축조에 반대하던 세력에게 반대할 명분을 없애버렸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거죠. 정조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10년 걸릴 거라 예상했던 걸 내 신하가 2년 9개월로 단축시켰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모로 정조의 약점이었던 사도세자의 모든 문제를 정약용이 해결해 주었으니까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정조에게도 이 수원화성은 당연히 큰 의미가 있었겠지만,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정약용에게도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됩니다. 되게 예뻐요. 이렇게 수원화성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무슨 일을 하러 가느냐?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고요. 1794년에는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갑니다. 암행어사로 가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용보, 연천 현감인 김양직 등의 비리를 고발을 해서 파직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왕실의 최측근 인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리대를 했고 이러면서 상소를 딱 적었는데 정조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정약용도 대단했고 정조도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용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연줄로 다시 복직해요. 그리고 암행어사 때의 일로 정약용에게 앙심을 품어서 죽을 때까지 정약용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나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정삼품인 당상관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1, 2개월 정도밖에 못했어. 엄청 짧은 기간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정약용을 보호하기 위한 정조의 꼼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삼품 찍어놓고 다시 정육품으로 내렸어요. 강등시켜버렸어. 한양에 안 두고 금정으로 보냈어요. 정육품으로 강등시켜서. 그리고 하는 말이 살아서 한강을 넘어올 방도를 도모하라. 반대파의 견제를 피하고 공을 세워서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정약용을 다시 불러오려고 했으나 반대 세력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한두 해쯤 늦어지더라도 서운해 말라라고 정약용을 토닥거리기도 했고 1800년 6월 12일에는 책을 편찬하기 위해 이제 정약용을 불러야겠다, 재입궐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어. 지금 활자 주조하는 곳을 개조했는데 그 벽이 다 마르지 않았으니 금음쯤인 29일에 올라오라 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조의 종기로 인한 발병이 시작됐고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서 정약용이 입궐하기 딱 하루 전인 6월 28일에 승하합니다. 정약용은 급하게 달려갔으나 이미 정조는 승하한 뒤였고 정약용은 창경궁 앞에서 가슴을 치며 목 놓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정약용은 거의 정조의 남자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약용도 정조를 엄청 좋아해서 정조가 승하한 이후에 글자만 봐도 우는 거야. 아, 내가 이 글자로 정조께 시를 지었는데 정조께서 이것을 참 좋아했었다. 혹은 이 글자를 보면 아, 정조께서 이 글자를 보고 시를 지으라고 하셨을 텐데 하면서 막 이제 글자를 보면서 우는 거야. 그리고 이 보호막이었던 정조가 승하하자 정약용은 곧바로 꼬투리를 잡히게 되는데 그 명분이 됐던 게 바로 천주교예요. 당시 남인들은 천주교를 믿었는데 물론 남인들 사이에서도 믿는 파와 안 믿는 파 이게 나뉘긴 했지만 보통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론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던 정순대비가 사교를 금하겠다라고 하면서 천주교를 탄압했고 이것으로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약 100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는데 남인이자 천주교도가 있었던 정약용의 집안도 화를 피할 수는 없었죠. 두 형과 함께 장기라는 곳에 유배가 되는데 셋째 형 약종은 사형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대비의 해배명령, 유배에서 풀어줘라 라는 해배명령이 있었으나 서용보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큰형이었던 정약현의 사위가 일으킨 황사영 백사 사건에 연루돼서 강진으로 이배가 됩니다.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은 천주교도였던 황사영이 북경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신유박해로 인해서 천주교도가 받았던 탄압과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프랑스의 함대를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강진으로 가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된 것에 좌절하지 않고 이제야 독서할 시간을 가졌다 라면서 유배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마인드죠. 긍정적 마인드, 대인배의 마인드. 그리고 정약용 하면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 1표 2서라고 불리는 것들, 즉 조선 왕조의 개혁안을 제시해서 이 1표 2서가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한 이후에 정립된 것들이에요. 다빈치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약용의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골삼천이에요. 유배 생활 18년 동안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양반다리 하고 있잖아요. 양반다리를 하니까 방바닥에 닿은 복사뼈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골삼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죠. 정약용은 이렇게 과골삼천하여 18년간 경집에 해당하는 책 232권, 문집에 해당하는 책 260권을 저술했는데 이건 한국에서 한 개인과 관련된 가장 많은 논문이에요. 약 500권의 책을 저술하신 거예요. 정약용은 보통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산으로 불린 이유는 유배 생활을 하던 강진에 만덕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덕산이라는 산에서 차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산을 다산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빌려와서 붙인 호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열수라는 호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쓴 자참 묘지명에도 이 무덤은 열수 정약용의 묘이고 호는 사암이며 당호는 여유당이다 라고 밝힙니다. 열수는 그의 고향을 지나는 한강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강진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갑이 되기 전까지 사용한 호예요. 정약용이 평생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강 이름입니다. 유배 시절에도 아들들에게 책을 짓거나 초서를 하는 경우 열수 정아무개라고 적어라 라고까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정약용은 해배 후에 열수의 풍경에 대해서 시를 짓기도 했는데 서둘러서 고향 마을 도착해보니 문 앞에는 봄 강물이 흐르는구나. 기쁜 듯 약초 밭둑에 서고 보니 예전처럼 고깃배가 보이누나. 꽃이 만발한 숲 사이 초당은 고요하고 소나무 가지 들이운 들길이 그윽하네. 남쪽 천리 밖에서 논이렀지만 어디 간들 이 좋은 언덕 얻을 거냐. 이런 식으로 열수에 대해서 시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배지에서 얻었던 호보다는 자기 고향의 강이었던 열수에서 따오는 호가 더 마음에 들었겠지만 지금은 그가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후진을 양성했던 유배지에서 강진에서 얻었던 호인 다산이 더 유명하죠. 그리고 1817년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경세유표를 저술하다가 1818년 유배에서 해별된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을 저술했는데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저술한 책이에요. 흠음신서는 형법서예요. 의외죠.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율학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흠흠이라는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 억울한 판결로 고통받는 백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제목이고요.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힌 책입니다. 수령의 본분을 직시하고 치민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목민이라는 건
백성을 기른다 라는 뜻이고, 심서는 유배 중에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서라고 적는다 라고 밝혔고,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목민심서는 현재에 와서도 공직자가 읽어야 할 필수 도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렇게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1836년 2월 22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여유당 뒷동산에 안장됩니다. 그는 유학자였으며 실학자였고 법의학에도 관련이 있었으며 건축가였고 과학자였으며 지리학자, 의학자, 작가, 철학가, 예술가, 종교학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의 업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리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없었고 인정받지 못한 채 유배 생활까지 했으나 현대 생활에는 정약용이 남긴 업적 및 사상을 인정하여 유네스코 기념문화인물로 우리나라 위인으로는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세계 기념인물로 헤르만 헤세, 음악가인 드뷔시,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와 함께 선발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은 정약용이 귀향에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고향인 남양주에서는 2018년을 정약용의 해로 정했고, 현재는 정약용의 삶에서 현대사회가 배워야 할 점, 그에게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답을 모색하는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